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1, 2월 과정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246페이지 펴시고요. 246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문제는 지난주 문제예요. 문제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246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여기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세 총서를 공부했는데 자, 우리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그죠?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그럴 때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주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하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2과세 기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1과세 기간 내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이에요. 그래서 주소가 없더라도, 주소 있으면 거주하는데 주소가 없더라도 1과세 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뭐라고 한다? 거주하라고 하고, 거주하 그러면 항상 싸이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과세합니다. 근데 다만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예요.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거주자여야 되는데 거주자 중에서도 자, 국내에 양도일년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거주둔 거주자만이 납세무가 있다는 거. 4년 주소거주둔 거주자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다 그러면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니까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두지 않는 개인을 거주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비거주자 그러면 항상 팥가수 마돈나를 떠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국외 소득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득 발생하면 소득세 납세무가 있는데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납세무가 없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우리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납세지는 거주할 때는 납세지가 어디로 갑니까? 주소지, 집값관의 분류부라고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비거주하다 그러면 주소나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비거주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리지고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납세무자가 과세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든 중간에 사업을 폐업하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근데 근데 거주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기도 합니다. 전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우리 과세 방식,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과 원래 세분화하면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안 가르쳐 드렸고요. 또 분류과세 방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한다?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합산해서 과세해요?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해요? 별도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도소득세는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인세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여러 번 팔았다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현황 부과하니까 양도일년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네.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네,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니고,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됩니다.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점포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점포 임차권,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상가 그 권리를 넘기잖아요. 그런 점포 임차권은 아니고, 또 어업권, 광업권, 또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같은 무채 재산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자,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토지로 안 바꿔주니까. 자,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 이런 건 아니고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치르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었을 때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 이렇게 물어본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 글자 그대로 네 가지가 있는데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것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이랑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요, 기타 자산에는 특정 법인 주식 그래가지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특정 법인 주식 50, 50, 3년 내 50, 또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스키장, 골프장, 휴양, 콘도 같은 거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인데 80% 단한주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건을 보긴 볼 건데 그 요건을 바꿔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기타 자산에 대한 그 특정 법인 주식 요건이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나중에 이제 볼 건데 어떤 간에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 금융상품, 파생상품도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상 받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복습하고 있고 지금 또 여러분이 복습해야 되는데 저는 밥만 먹으면 항상 얘기하지만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다니면서 밥만 먹으면 똑같은 얘기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데. 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자, 소득세법상 양도요.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면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의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완전히 대가하고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유상 이전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쭉 있었습니다. 매매,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죠. 공매나 경매 포함입니까? 네, 공매나 경매도 공매 등 경락 등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양도에 해당하는데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거나 돈 갚아야 되는데 그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혼할 때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혼할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되잖아요. 근데 단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예,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이라든가 또 조세 물납에 가름한 이전이라든가 조세 물납도 자 지자체 부동산 물납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하면은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되고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죠. 자 그래서 대물 변제는 전부 다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부담보증여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부담보증여가
취득세에서도 나오고 양도소득세에서도 거의 뭐 독립한 문제식으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종합문제 속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그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정도로 그쳤는데 어떡하나 나오긴 나왔어요. 제가 작년에 부담부증여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자, 부담부증여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나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 있는 증여였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랬을 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들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이때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의 3억 부분에 대해서 뭐요? 양도소득세에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죠?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은 채무를 면하게 됐죠?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당하고, 그 다음에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뭐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서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자, 무상으로 받아서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가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지문에 나온 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을 이외 자산의 경우에는 요거 양도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요게 이제 지문에 나왔었고, 오늘도 뭐 문제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 나중에 보고. 그 지문에 작년에 나왔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예요. 부담부증여 시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에 해당합니까? 다시,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액 상당액이 3억 원이 양도에 해당하는 거고, 채무액 이외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되고, 취득세는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불문하고 과세가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뭐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적용되는 세율이 틀려져요.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문제에서는 이제 이게 유상 취득을 보느냐 무상 취득을 보느냐, 그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것도 받고, 부담부증여. 그 다음에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양도에 해당하는 거,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증여, 수용,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 경매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정책적 목적으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적경계선이 삐뚤삐뚤하니까 지적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악용의 소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아까 했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의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제3적에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 분할이요. 그냥 공유물을 자기 지분 그대로 분할했다.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증가자에게는 뭐가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지. 늘어난 것만큼. 갑을 50%씩 공유하고 있다가 갑 60을 40% 분할했다 그러면 갑은 자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공유지분권 10%를 받고 넘겼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잘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럼 질문 드립니다.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지분에 표시가 없죠?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갑지분 40%, 을지분 30%, 병지분 30% 지분으로 분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될 수 있겠습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요, 갑지분 40%, 을지분 30%, 병지분 30% 분할한 경우에 양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지분이 자, 표시가 없어요. 지금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러면 지분이 균등하다는 얘기죠? 예, 갑 40, 을 30, 병 30 지분으로 분할했으면 지분이 변동했잖아요.
갑은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을병은 감소한 것만큼 유상이전이면 양도해당할 수 있습니다. 있다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지분이 변동했잖아요. 지분 감소 변동됐을 때 유상이전이면 양도해당합니다. 물론 이게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 밝혀놓지는 않았지만 옛날 시험 같으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같으면 어떤 간에 좀 요것도 이의신청감이긴 하지만 자 어떤 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거 혹시 했나요? 자 신탁 그 판결로 인한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이런 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네. 하여튼 신탁, 소유권 환원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거나 믿고 맡기거나 아니면 자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니까 소유권 환원, 신탁 이런 거 나오면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걷는 모습은 양도지만 속내용을 실질로 들여다보면 무슨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는데 다만 자, 이 경우에도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도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어느 때를 양도시기 취득시기로 보느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계약상 잔금지비를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로 합니다. 예? 아니에요? 그럼 언제예요? 자, 계약서와 상관없다고 그랬죠? 취득세는 원칙, 매매 같은 유상승계시도 원칙, 계약상 잔금지비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비를. 이런 날이 전에 등기일 원자면 언제고? 등기일. 근데 취득세는 원칙 언제? 대금청산일.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계약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가 뭔지예요?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 오잖아요. 자, 이건 쉬운데. 그래서 사례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언제고? 등기접수일이고. 이런 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증여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해요? 증여? 받은 날, 계약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가 증여, 계약일.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자,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러분이요. 이런 걸 공부했고, 우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데,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빈 털털이니까. 자, 파산 선고 드렸으니까.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고,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도 비과세하고,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도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죠. 그럴 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밖은 10배까지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도 비과세합니다. 그럴 때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거주가 양도할 때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는 이유는 그 주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은 자산적 가치로의 그것도 있지만 사회학 국가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주는 건데,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 그럼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거주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하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과세 배제하고, 그 다음에 고가주택이요. 고가주택 그러면 실지거래가액, 아니면 기준시가예요. 오늘 2개 중에 고르기 문제도 있을 건데 실지거래가액으로 6억이에요, 9억이에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배제합니다. 자, 고가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또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배제됩니다. 1세대,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자, 1세대가요.
1세대 그러면 고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속옷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존을 말하는데 1세대가 거기에는 배우자 그러니까 형제 자매나 부모님 직계 존속도 포함하고요. 자, 근데 뭐 취약이나 근무상여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자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1세대원에. 자,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1세대원을 보는데 1세대가요. 근데 배우자 없이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네요. 나이가 몇 세요? 세법에서 노처녀, 노총각은 몇 살이냐? 30세 이상, 노처녀, 노총각.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어젠가, 그저께인가는 내가 30세 정도 된 줄 알고, 손 왜 안 들어 그랬더니,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될 사람들 포함입니다, 여기서 지금.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거나, 또는 30세가 안 됐어도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으면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양도일 현재 국내 몇 주택이요? 1주택이 되는데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국내에만 1주택이면 되고 또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되니까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자, 1세대가 1주택을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하고 양도해야지 비과세입니다. 근데 비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만약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몇 년을 보유해야 돼? 비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3년을 보유합니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자, 몇 년인지 보유기간 중에 몇 년? 2년을 뭐 해야 돼? 거주해야 한다는 거. 거주 요건이 있다는 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 그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2017년 8월 2일까지 만약에 취득한 주택이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여도 여러분 여기 광명시 같은 조정대상 지역이어도 거주요건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거주요건을 요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그 지역은 거주요건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다음에 보겠습니다. 올해 뭐, 2018년도 올해 개정세법 중에, 우리가 주택이 2개인데 그 중에 하나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는 특례에서 자세하게 공부 안 했습니다. 다음 순환부터 이제 3, 4월, 5, 6일에 걸쳐서 볼 건데, 그래도 개정세법 하나 제가 교재 수정해 주면서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직계존속 동고부양하기 위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세대 합친 날부터 몇 년 내? 10년 내에 이제 양도하면 1세대 주택 양도를 봅니다. 그런 것도 공부했고요. 자, 오늘 246페이지 자, 펴놓으시고 고개를 드시고요. 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꼭 중요하니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나중에도 이제 계속 3, 4월, 5, 6월에 가도 그렇고 오늘 배우는 이제 부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양도세가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또 이제 쫙 나와요. 물론 이제 이번 3, 4월, 5, 6월에 걸쳐서 계속 지금 안 배우고 다음에 배울 내용들이 이제 있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 중요한 부분.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오늘 못 올 상황인데도 꼭 수업을 참석하겠다고 온 사람도 있는 반면에 빠진 분도 계시는데 제가 처음 여러분 첫 시간인가 한 2번째 시간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법 시간에 나오는 그 얼굴들이 나중에 9, 10월 달에 10월 달 됐을 때 있잖아요. 9, 10월 달에 10월 달 됐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옆 사람 얼굴을 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얼굴, 자, 전체 얼굴 한번 서로 얼굴 한번 훑어봐라. 보고서 세법 10월 달에 나와 있는 그 얼굴이 합격자 모임에서 나오는 그 얼굴이지 거기 없는 얼굴 중에서는 진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제 수업 시간 그 날짜에 못 나와가지고 인강으로 계속 꾸준히 열심히 들었던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 세법 시간에 나오는 그 얼굴이에요. 왜냐면 세법 시간에 10월 달 돼서 못 나온다는 것은 이 차를 거의 포기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다른 공부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다른 과목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좀 그만큼 낮아집니다. 최종 합격, 2차까지. 그렇기 때문에 세법 시간에 나오는 그 얼굴이 거의, 아니, 진짜예요. 제가 경험 측상에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하여튼 마지막 시간에 나와 있는 세법 시간에 주로 나와 있는 그 얼굴들이 합격자 모임에 나오는 그 얼굴입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똑같으리라 믿고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제 3월부터라도. 246페이지 봅니다. 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요. 기초입문 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대략적인 구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처음 오신 분들 잘 보시고요. 또 다시 한번 또 수업 들었던 분들도 여기 봅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에 있다 볼게요. 자,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어떻게 양도세 계산하느냐 보면, 먼저 양도소득세는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이요. 자,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 요 양도 가격은 이번에 양도자가 자, 양도하면서 그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총 합계액입니다. 그래서 이 양도가액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양도가액에서 이제 필요경비라는 것을 공제합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이라는 걸 구하죠. 그래서 양도차익을 구하고요.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양도세는 뭐 양도차익이 있어야지. 1억 원에 사는데 1억 원에 팔았다. 1억 원에 산 걸 7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럴 때 필요경비는 먼저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이요. 자, 매입한 가격. 내가 옛날에 그 자산을 2억 원에 매입했다? 그럼 매입한 가격이 2억 원. 자, 여기다가요, 물론 이제 취득 가격에는 예를 들어서 매입한 가격에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이 있다, 공과금이 있다, 또 중개사를 통해서 이것을 취득했다 그러면 소개비, 또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취득했다 그러면 컨설팅 비용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취득하면서 들어간 그 취득 관련한 조세, 부대 비용 포함해서요. 거기다가요,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타 필요경비 합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요. 이걸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구해진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가 지난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었냐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장기 그러면 대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3년을 대개 의미합니다. 단기 아니면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좋은지, 단기 그러면 대개 1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자,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낫다,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낫다, 국가적 입장에서? 장기 보유하다 파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오, 역시. 그래서 단기 보유하는 게 좋다고 처음에는 물어보면 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세 갖고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죠. 양도소득세는 세수의 일부이고, 아주 그 일부고요. 자,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단기 보유하다 보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이 부동산 사가지고 몇 개월 만에 팝니다. 그럼 손해보고 안 팔고 얹어서 팔겠죠? 그거 산 사람이 또 몇 개월 만에 또 한 두 달 만에 또 팔 때 얹어서 팔고 그러다가 이게 아닌데 그래서 거품이 팍 꺼지면 나라 전체가 절단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적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거래 활성화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좋고 우리 공인중개사한테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가? 우리 공인중개사는 막 이렇게 너를 띄어야지 좋은 건가? 어떻게 하네. 하여튼 국가적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데 말로만 장기 보유라고 하면 안 되겠죠?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특별히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게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자,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과표 결정됐잖아요. 자, 그러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근데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인데 요거는 뭐 지방세나 국세나 다 그렇잖아요. 과세표준 결정되면 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 구하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항상 외워져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계산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봅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웁니다. 가필, 차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우는데 차장이 중요합니다. 작년 시험에 양도차익과 관련한 거
시험에 나왔고요.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고, 다만 양도차익과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그 계산 문제 어떤 문제 나올지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올 거라고 그래서 찍어서 연습을 열심히 많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부터 해가지고 9, 10월 달에 열심히 동영 모의고사로도 출제했고 마지막 베스트 오브 특강 할 때도 그렇고 계속 마지막 강조를 드려서 계산 문제 연습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작년에는 요 계산 내용 요거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짬뽕해서 물어봐가지고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려운 보통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저 같으면 제가 풀어서 낸 게 푸는 시간이 한 1분 정도 걸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장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시간 내에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어떤 간에 양도차익 계산 중요하고 여전히요. 그 다음에 장기 포트폴리오 공제가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제가 꼭 나온다고 했는데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온 게 장기 포트폴리오 공제였는데 올해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차장 중요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장기 포트폴리오 공제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건데 그럴 때 차장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고 제가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수강생들한테 차장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냐 물어보면 지난 기초인문과정 때도 물어봤었죠? 물어보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다고 되게 얘기합니다. 근데 30대 후반, 40대, 50대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옆에 끼어들어가지고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얘기하는데 자, 차장이라는 단어가 들었을 때 나는 버스 차장이 연상됐다 이러면 이제 50세대입니다. 근데 나는 옛날에 버스 차장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옛날에 버스 차장하고 출근길에 이렇게 썸도 타면서만 그런 추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신세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20대 초반에 어떤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지방집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죠. 근데 뭐 월급날은 멀고 돈은 없고 그럼 뭘 한다? 가불. 그래서 여기 봅니다. 처음 오신 분들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요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디로 간다? 소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과하고 장기 보유동제액을 공제해서 소기과.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뭘 구한다? 과세표준 구한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서 기초이과정 때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OX예요. X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양도소득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뭐라고요? 기본공제가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고요. 여러분.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구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옳은 짐을 구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한 것을 또 정답 질문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데 다만 여기 한번 보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은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실지거래가액이에요.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차익 계산은.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고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정했어? 취득가액도 뭘 정해? 기준시가. 양도가액 실거래가를 정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봅니다.
양도 차익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봅니다. 양도 차익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보시면 양도 차익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원칙적으로 양도 차익 계산은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 차익 계산하는 게 지금 원칙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이가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합니다. 실거래가액이 불분명. 자,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거예요.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계약서나 증빙 서류 등에 의해서 자, 실지 취득한 가액, 실지 양도한 가액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어떤 지역에 나란히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습니다. 나란히. 근데 101호가 거래 신고해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3호는 25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면 인정할 수 없겠죠? 극단적인 예로? 예? 그래서 인정할 수 없으니까 계약서 갖고 봐라. 네가 진짜 그냥 공짜로 누구한테 그냥 거의 공짜로 누구한테 그냥 네가 좋은 일 했는지. 자, 그랬더니 땀만 뻘뻘 흘리면서 오다가 계약서 잃어버렸다는 둥 뭐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250만 원으로 양도세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과세권자는 이 250만 원 103호 인정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하냐면 추계 방법으로 추계해서 이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추계 방법으로. 그래서 이 추계 방법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이거 시험에서 작년에 28회 시험도 정답 지문으로 앞에 있는 지문은 좀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결국 정답 지문은 5번에 요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문제를 읽었던 사람은 딱 보니까 5번 확실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냐면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매매 사례가액. 어떤 게 매매 사례가액인지는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설명만 듣습니다.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요.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참작합니다. 그래서 103호, 자 보세요. 이 자산 양도일 전후 자 3개월 내에 101호 1억에 거래했고 102호 1억 200만 원 거래했어. 그러면 너도 적어도 1억 원 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요거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역시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공식력 있는 감정기간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고요. 요거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환산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작년에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물어봤었고, 제가 요거 작년에 이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 연락에 설명했었는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환산가액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환산가액은 어느 때 적용하냐면 취득할 당시요. 예전에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이게 이제 불분명할 때 적용합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 불분명할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됐고 지금 여러분들이 거래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하면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 국세청 전산망에 실거래가 입력이 딱 돼요. 예?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들은 뭐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다 그 거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이렇게 층에 어떤 아파트 같은 비슷한 평수에 그 거래가 있었는데 나만 그게 1억에 거래됐었는데 나만 그냥 그 6천에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그러면 바로 그냥 컴퓨터가 틱 걸러내요. 컴퓨터에서 그 어떤 비정상적인 거래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그 거래에 걸러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먼저 딱 걸러내. 그러면 쌓여있는 자료를 조사부에서 그것만 또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세무공무원이. 그래서 그걸 보면 딱 벌써 비정상적인 거래구나. 그러면 이제 누구랑 거래했는지 이런 거 이제 살펴보고 친족 간 거래네 아니면 또 다른 계약서 썼네 뭐 한 거 딱 벌써 다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간에 지금은 그런 건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자,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되기 전에 1990년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나한테 판 사람은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어서 기준시가로 그 사람 신고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관행적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어요. 근데 이번에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실지 파는 양도 가격은 있는데 실지 취득한 가격 확인이 안 되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 가격을 환산한 가격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 환산 가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작년 시험에 계산 문제가 나왔었지만 환산가액은 이렇게 구해요. 환산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요. 자,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3억이라고 쳐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라고 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이야. 그러면 자, 환산 취득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5천. 3억이 2분의 1이니까 자, 1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취득 가격을 환산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제가 기초인문과 오늘만 이런 거 이제 설명할 시간, 이런 거 알려줄 시간이 이제 다음부터는 없어가지고 오늘만 얘기해 드리면 환산 가격으로 사람들이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환산 가격으로 해서 양도세를 신고를 많이들 하려고 하긴 해요. 왜냐면 이 환산 가격으로 하면 양도세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따가 교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2018년도 올해 개정세법 중에 하나가 신설된 규정이 자, 건물 신축하고 나서 있죠. 5년 내에 만약에 환산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그 환산 가격에, 환산 취득 가격에 5%의 가산세를 이제 부과합니다. 자, 그런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환산 가격으로 하면 어떻게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냐면 보세요. 실제 취득한 가격이 이 정도 가격대예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실지 양도 가격은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랬을 때 환산 가격으로 하면 자, 보세요. 이번에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은 커요.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기준시가는 시세를 미처 못 따라가니까 기준시가는 작아요. 그러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결국은 큰 수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환산가격으로 하게 되면 실지 취득한 가격보다 되게 그 취득 가격이 커지게 돼 있어요. 환산 가격으로 하면. 그러면 원래는 양도 차익이 이만큼인데 환산 가격으로 해서 취득 가격이 커지니까 양도 차익은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유리해? 이만큼 유리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환산 가격으로 하면 대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취득한 것은 취득한 즉 실거래가 과세 도입되기 2007년도부터 이제 도입됐는데 그 도입된 이게 이전에 부동산 취득한 것은 그냥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환산 가격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아파트 같은 것들은 무조건 인정하면 또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세무서에서 유사 매매 사례가액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개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환산 가격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어려울 거 없잖아요. 자, 계산식. 그 다음에 또는 보세요. 환산가액. 자, 요거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는 또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를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환산 가격까지 해서 보세요. 추계해서 정하는 것 어떻게 되느냐. 자,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원칙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해서 계산한다. 근데 이 실지 취득한 가액과 실지 양도한 가액이 불분명하다. 계약서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 증빙서류에서. 그러면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는데 어떤 순서로 추계해서 정하느냐. 이 순차로 적용하거든요. 차례로. 이 순서 바뀌면 틀려요. 그래서 이 순서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계속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수로 추계를 정하느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체적인 추계 결정의 순서 한번 보세요. 구체적인 적용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구체적인 적용 순서. 교재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구체적인 적용. 자, 추계 결정 적용 한번 보면 추계에서 시험에서 추계에서 이제 결정 경정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추계에서 결정 경정한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경정한다고.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결정, 고치는 게 경정이고, 그럴 때
콕 집어서 시험에서 보세요.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자, 양도가액이 만약에 양도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된다. 불분명하다. 어떻게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고 물어보면 어떤 수로 추계 경정하느냐? 매, 감, 기 순서로 추결정 경정합니다. 매매사락의 감정가의 기준시가. 예전 시험에 기준시가 감정가의 매매사가 아닙니다. 매감기고.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정하냐고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환상가액은요. 환상가액은 보세요.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한번 나온 적이 있냐?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X 여러분들 뒤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환상가액은 취득가액 분명할 때 매, 감, 환, 기니까 취득가액은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시요.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입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고. 자,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실질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어떻게 나왔었냐면 양도가액을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을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매매사가액, 감정가액, 환상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구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양도가액 분명할 때는 환상가액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하고. 자, 그러면 교재를 잠깐 볼 건데요. 보기 전에요. 자, 교재를 잠깐 보기 전에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문에 물론 이제 뒤에 문제도 있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O, X요. X입니다. 자, 분명히 문제에서 취득가액이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할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가를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빠져서 틀렸어? 환상가액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자, 취득가액 불명할 때는 매감한기, 양도가액은 매감기. 이건데 자, 작년 시험에 그냥 환상가액을 빼놓고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매감한기만 알고 있었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매감기, 매감한기. 자, 그러면 교재를 봅니다. 여러분 24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래서 거기에 양도가액 가의 동그라미, 필요경비 필의 동그라미, 양도차익 차의 동그라미, 장기보유통지액 장의 동그라미, 양도소득금액 소의 동그라미, 기본공제 기획 동그라미, 양도소득 과세비중 과의 동그라미. 그래서 과세비중 구하는 과정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양도차익 계산 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갑, 필, 차입니다. 양가로 1번 양도차익 산정. 한쪽 가르치는 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양도차익 계산할 때 미줄입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가로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그 아래줄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밑줄이에요, 여러분.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247페이지 한쪽 가르친 2번 일괄 취득 또는 양도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내려와서 양가로 2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그래서 원칙.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 간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밑줄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쪽 가르친 2번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요. 동그라미 1번 추계사유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상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연필 같은 거로 그냥 슬쩍 중비쪽으로 그러면 이해하시면 되죠, 이거는? 예. 그럴 때 추계 결정 경정의 사유가 보충 내용에 나왔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없거나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쭉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추계 적용 순서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 차례로요 적용하여 산정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매사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작년 기출문제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고 하면서 시험 문제가 아까 나왔던 거고요. 구체적인 저기 순서 자 봅니다.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자 불분명하다 확인이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추계 결정하느냐.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매, 감, 기 순서입니다.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하느냐.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다 같이요. 그래서 다 같이 양도가액 불명할 때 어떻게 추계 결정한다. 다 같이요. 매, 감, 기요.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는 취득가액이 인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안 될 때 추계 결정 경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환상가액 빼놓고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보충 내용 추계 결정의 가액.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내 밑줄이요. 3개월 내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 있는 자산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고,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내 밑줄이요. 해당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3번 환상가액,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경우에는 다음에 산식에서 계산하는 환상가액. 그래서 환상가액 계산하는 거 밑줄이죠.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곱하기 양도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작년에는 강조드렸었는데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 올해는 조금 소홀히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읽어보시고요. 보충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봅니다. 이게 올해 18년도 올해 자, 신설된 규정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되고 꼭 무조건. 자,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할 때 경우로서 환상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그 건물 밑줄입니다. 5년 내도 밑줄이고 그 신축한 하고서 그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 밑줄이고 여기 밑줄입니다. 포인트.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의 취득가액의 몇 프로요? 100분의 5% 해당 금액을 결정세에 가산한다. 자, 그래서 건물 신축하고서 5년 내에 만약에 그 건물에 대해서 취득가격을 환산가격으로 해서 구하게 될 때는 환산가액이 몇 프로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5%. 반드시 숫자 알아둡니다. 자, 니은번 위 기억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무조건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보충 내용에 보니까 기준시가가 나옵니다. 예전에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시절에서는 이 기준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시험에서 출제도 됐었는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되고 기준시가는 예외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기준시가는 어느 때만 적용되냐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는 취득가액도 뭐 해야 한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 이제 기준시가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또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한번 슬쩍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49페이지 양가로 3번 결정 경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자, 이것도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250페이지에 실지 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자, 여기부터요. 어떤 얘기인지 잠시 쉬었다가 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잠깐 일단 무조건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